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2018년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는 이번 3월에 FOMC에서 끊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ECB에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와 같은 그런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지금 관점이고, 또 일본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연임하시면서 금리 인상이 혹시나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련 주제들을 가지고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선임연구원 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3월 FOMC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뭐가 예상이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서의 그 관심들은 그동안 한동안 고용하고 관련된 지표들,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꽤 좋게 나오면서 야, 이거 금리 4번 인상 아니냐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지표들이 조금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먼저 2월 비농업 고용은 좋아졌는데 시간당 임금은 상대적으로 예상치보다 낮아졌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1월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금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미국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운데 임금 인상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2.9였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2.9% 이상 이제 미국 임금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르긴 참 쉽지 않은데, 네. 근데 2월 들어서는 2.6% 정도로 조금 다소 둔화돼서 시장이 뭐 우려했던 만큼 인플레이션 강도가 뭐 세다라고 이제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상하원을 거치면서 약간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했죠. 하원에서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지만 또 상원에서는 금융시장의 어떤 깜짝 놀라는 걸 좀 감안을 했는지 다소 이제 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서 당초 1월에 잠깐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혹시 점도표상보다도 좀 빠른 4번 혹은 뭐 일부에서는 뭐 5번까지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2월 고용지표와 시간당 임금이 다소 뭐 예상했던 수준에 이제 머물면서 다시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지난번과 같이 지난해가 3번을 했는데 그 시기를 따져보니까 3월 시작으로 해서 6월 그리고 12월 이게 상반기 2번, 하반기 1번을 했는데,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뭐 올해 4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좀 이따 우리 FOMC 얘기할 때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해버리면 좀 이따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그 고용이 예상보다 지금 계속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취업자 수 증가가. 네네. 근데 실업률이 그러면 4.1은 여전한 상태죠? 근데 4.1 깨진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올해 말에는 아마 실업률은 3%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3월 회의에서도 이번에 실업률 전망치를 찍을 때도 지금 4% 초반 정도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 멤버들이 언급하는 거 보면 네. 올해 실업률이 이제 떨어질 걸로 많이 전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미 그 완전 실업률을 그 하회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미국이 완전 실업률을 한동안은 한 5%를 자연 실업으로 보다가 네. 그때 조금씩 이제 내려왔죠. 네. 근데 최근에 한 4.3 정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네. 근데 그거보다 미친데. 네, 이미 미치죠. 네, 근데 물가는 그 임금이 안 따라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진짜 자연 실업률은 더 미치라는 이야기를 방증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연 실업률이라고 현재 제시하고 있는 숫자가 잘못된 숫자다. 네, 그리고 계속 하향 조정이 돼 왔고요. 뭐 물론 그렇죠. 하향 네. 조정은 되었고. 네. 자, 신은연구원. 네.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물론 뭐 코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뭐 그때 가격 변화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CPI 말고도 네. 그때 가격 변화되는 것도 결국은 다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에 따라서 뭐 급등락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이게 이제 유가인데. 네. 유가는 그래도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유가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된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유가가 60불대 중후반까지 갔다가 네. 전반적으로 연말 대비해서 좀 레벨 밴드가 좀 상향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한 60불 레벨로 이제 거의 그 또 정도로 왔죠. 네,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연초에 커졌을 때 가격 급등도 좀 나왔었고 그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밴드도 좀 내려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나 뭐 전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또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요나 공급 측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은 여전히 유가의 방향성은 좀 상승에 좀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유가가 점진적으로 50불 레벨을 2017년도에 다시 탈환을 하고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60불 레벨을 훌쩍 넘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약달러였는데요. 네. 최근에 약달러 추세가 80 레벨에서 다시 90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다시 좀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금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연초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다시 뭐 4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 되죠. 그리고 신흥국들도 좀 경기가 최근에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면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완전히 정반대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선진국은 내려가고 있고 신흥국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뭐 공급은 아람코 상장 전까지는 최대한 뭐 늘리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유가의 상승 압력은 좀 높을 뿐만 아니라 달러 역시나 이제 좀 금융시장 변동성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시 약달러 추세를 좀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유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미국 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상승 요인으로.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자 경기는 좋고 고용은 계속 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2% 중반 이상이 계속 나와주고 지금 코어는 얼마 정도 나오죠? 코어가 YY 1.8 1.8? 나와서 네, 전달에 이어서 지금 연속으로 1.8 지금 근데 그게 1.8 그러니까 1% 후반대가 나온 지 몇 달 안 되지 않았나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몇 달 안 후반 됐죠? 나온 지. 후반 나온 게 작년 네. 말 언제쯤부터 했던 걸로 네, 기억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면 상당히 물가도 뭐 계속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좋은 봐야 흐름이죠. 되는 거고, 예. 좋은 흐름이고요, 그죠? 그럼 이번 FOMC에서 일단 FOMC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는 거는 뭐 이번에는 거의 100%인 것 같고요, 그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악재가 될 것 같은, 네. 그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뭐 성명세라든가 여기에 어떤 스탠스가 나올 거냐가 지금 더 관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차피 이제 트럼프의 가장 이제 측근 인사가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 처음 이제 주재하는 이제 통화 정책인 만큼 아마 그런 의사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굉장히 독립성이 훼손된 지 좀 오래됐다고 좀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제 크게 오르긴 좀 어렵다. 하원에서의 얘기처럼 정말 경기 회복 속도가 지난 해말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뉘앙스를 줘서 금리 인상 타이밍이 4번이나 혹은 뭐 점도표가 그 이상으로 이제 옮겨가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제 관세 보복이라는 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고, 특히나 이제 철강업계, 완제품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당장 트럼프의 철강 이제 보복 관세로 인해서 물건 제품 가격이 몇십 %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도박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내부적인 이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걸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어떤 금리 인상으로 가기에는 미국 경제도 그다지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크게 우리는 금리 인상은 100% 확신이야. 그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줄 것인가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에 더 이제 긴축발작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굉장히 노르멀하게 이번 FOMC가 넘어갈 수도 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파월 의장은 그 이전에는 이제 연준 이사로서도 굉장히 의사 발언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옆에 이제 동조해서 의장에 붙어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FOMC 이후에 발표되는 성명서와 점도표상을 얘기해 보면 한 3번 점도표가 3번 정도, 네, 4번보다는 3번에 가까울 수 있다. 네. 이미선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올해 인상 횟수를 3번으로 이번 3월 회의에서는 저도 유지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여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올해 진짜 금리 인상을 몇 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언급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4번 정도 인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2월에 2018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3번으로 전망했던 사람들이 6명이었는데, 여기서 4명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히 4명이 이제 4번 인상으로 점을 찍게 되면 미디안 값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언급한 사람들의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 4명 정도는 충분히 사실은 마음이 바뀐 상태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는 아마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번 3월에서는 3회로 유지를 하고 내년 거를 횟수를 좀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6월 회의에 가가지고는 2분기부터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코어 PC도 1% 후반, 2%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는 점도표는 4회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내가 동의를 하는 게,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연준 위원들이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한쪽에서 세게 얘기했다 시장이 반응을 막 네. 움츠러들면 네. 한쪽에서 풀어주는 얘기하고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방향은 잡아가지고 가는 느낌이 네. 들어서 네. 조금 저렇게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도 이번에 맞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우리 네. 신한. 저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번. 3번. 그리고 시기는 4번에서 3번 쪽에 더 가까워졌다. 그렇죠. 아직 4번을 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자신감은 있지만 밀어붙일 동력은 조금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점은 3, 6, 12월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4, 4분기부터 자산 축소 프로그램의 재투자 종료 규모가 월간 500억 달러 맥스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3분기 회의에서 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정을 지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번에 9월달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뭐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물가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어붙이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그 자신감을 피력하는 수준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금리 인상 3번을 했는데 그 경제 전망치에서 성장률은 2017년 성장률 전망치, 18년도 성장 전망치를 우상향시켰어요. 상향 조정을 시켰는데 코어 PC는 우하향을 했단 말이죠. 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2015년과 16년에 연 1회에서 연간 3회로 늘렸다라는 부분은 자신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고, 네. 현실화되었을 때 뒤늦게 액션을 취하면 오히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월달 첫 번째 1분기에 나오기는 좀 어렵겠고요.
좀 더 이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색채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뭐 저희 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이 막 엄청나게 본인의 성향을 막 드러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첨가해서 이제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을 꼽아본다면 사실은 지금 그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제 더할 날 없이 좋은 이제 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연준이 예상했던 이제 올해 성장률보다 아마 3월 들어서 경제 성장률,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데 그 폭이 커진다면 시장에서는 점도피와는 무관하게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뉘앙스가 해석이 되면 사실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까지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변동폭이 확대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할 것 같아요? 상향 조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5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금리 인상은 조금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래서 네. 지금 경기 사이클상으로 미국의 단기 경기 사이클로 보면 작년 한 4, 4분기쯤부터 고점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고점에서 계속 더 고점으로 더 높은 고점, 더 높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피크 구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꺾이는 구간이 언제부터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게 뭐 올 하반기 정도가 완전 피크를 찍는다고 보면 지금 빨리 올려놓지 않으면 좀 있으면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금리 인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올려놓으면은 경기 전망 올려놓으면 금리 인상은 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연준이 움직인 걸 보면 실제로 물가보다는 성장률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 인상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도 보면은 OECD도 이번에 미국 성장률 올해 2% 후반으로 올려놨고 네. 연준 멤버들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상승 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 4번 정도 인상은 마음속에 두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은 어쨌든 제일 관건은 지금 제롬 파월이 여태까지는 연준 의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 의장이 됐으니 연준 의장으로서는 자기 색깔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낼 거냐 안 낼 거냐 또 드러낸다고 하면 그 색깔이 매파 색깔이냐 비둘기파 색깔이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 이번 성명서나 전도표 전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다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좀 높였잖아요. 좀 높여서 세계 성장률 3.9%라고 그랬다는데 이게 3.9를 본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높여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뭐 요즘 봐서는 낮춰야 될 것 같아. 요즘 상황을 봐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놓은 게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은 좀 높이는 거고 유럽은 좀 낮추는 쪽 아닌가요? 그리고 아시아 쪽을 확 신흥국을 올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 유럽, 그게 중국 아니고 다. 미국, 전부 다인가요? 네, 미국, 유럽, 일본을 위주로 다 많이 올렸고요. 대부분 0.2 이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0.2, 그리고 중국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에 네. 이 그 신흥국도 근데 다 올렸잖아요. 신흥국도 올렸죠. 그중에 이제 우리만 제외가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OECD가 왜 이렇게 이제 올해 세계 경제를 뭐 7년 만에 초호황으로 보느냐. 2011년 이제 4.2 찍은 이후에 이제 거의 4%에 육박을 하는데 가장 큰 건 사실 미국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보게 되면 2.5에서 2.9로 올해. 우리가 3.0인데 거의 우리하고 성장률이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2.8로 제시를 했어요. 이건 무려 0.7%포인트나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말고도 내년까지도 금리가 좋아졌다,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건 아까 이제 이미선 투자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올해 금리 인상을 뭐 4번을 가든 3번을 가든 내년도는 지금 점도표상 뭐 2번 내지는 남짓 밑에 건데 오히려 더
이제 내년엔 내년에까지도 더 더 세진다. 세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네.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는 뭐 물론 감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투자도 늘고 그다음에 교역량 늘고 세계 경쟁 성장 속도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리스크 요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트럼프 주변에서 이제 뭐 시어머니 노릇하시는 분들이 전부 수족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쓴소리하는 분이 없는데 OE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던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올해 경제 성장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상도 아마 통상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금리와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 금리 인상 속도와 이 폭을 봤다면 긴축의 폭을 봤다면 오히려 이제 통상이 또 역으로 어떤 금융시장에 미치는 이제 부작용도 좀 감안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상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하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런 그 OECD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기본으로 깔고 ECB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대요, ECB는? 드라기 선생님께서 뭐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뭐 좀 전에도 한 얘기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네. 확실한 증거 좀 더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네. 작년 여름 초여름이었죠.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강세를 촉발시키는 좀 긴축성 발언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부터 ECB가 좀 그 올해 그리고 19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금 낮췄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방향성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방향성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1, 2월 달을 들어면서 약간 소폭 좀 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물가에 네. 대한 부분이. 네.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긴축으로 나가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ECB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섣불리 했다가는 유로화 강세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더 물가 상승에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월 달까지 테이퍼링을 지금 뭐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한 뭐 6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한다라면 규모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우리 9월까지만 하고 멈추고 그 이후에 조금 상황 지켜본다면 그 다음 액션 취할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요, 임선 요관. 네. 유럽이 그 작년 경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도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올해도 지금 OECD도 상향을 했고요. 네. 예. 경기는 유럽 경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유럽도 가계부문 구조조정 싸그리 다 끝나서 네. 지금 유럽의 가계부채 상황,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놓고 보면 재정이 아니죠. 가계 재정 건전성이죠. 네. 보면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안 끝나고 제로 금리 그냥 놔두고 있으면 거기는 금리 언제쯤 올릴 것 같아요? 지금은 벌써 올리기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경기랑 비춰서 봤을 때는 통화 정책이 뒤처지면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는 되게 좋지만 아직 남유럽 쪽이 GDP 갭이나 이런 쪽이 아직 마이너스니까 그쪽을 좀 기다려주면서 끌고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스페인이나 남유럽 쪽 경기도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원래 프로그램 일정대로 하면은 9월까지 자산 매입하고 종료하는 건데 거의 9월 정도로 해서 종료를 하고 연장한다 해도 한 2, 3개월? 뭐 조금 더 연장하고 끝낼 수도 있고 어쨌든 올해 안으로 자산 매입 종료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0.4% 디파짓 레이트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이제 15bp, 20bp 정도는 이제 인상에 대한 얘기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상화시키는 구조로 네. 들어간다. 네. 지금 그 거기 유럽의 금리가 지금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초과 예치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0.4% 그죠?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쯤이나 하려나 거기는 저렇게 계속 놔두면 어떤 꼴 나오냐면 옛날에 우리 2003년 4년 겪으면 올라가면서 전 세계 유동성 다 풀려가지고 서프라임 사태를 촉발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도 금리 대응이 늦었거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뒤에 가서 막 갑자기 막 끌어올리면서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항상 뭐 성장이 양호한데 음. 금리가 저금리가 되게 되면은 유동성이 계속 과도하게 좀 풀리게 되고요. 처음에는 뭐 긍정적인 신용 팽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후폭풍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을 필두로 해서 정상화의 속도가 좀 높아지는
단계로 갈 수 있는데 ECB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쓰기 전에 한 10년 동안 살펴보니까 유로화 평균 환율이 한 1.3 정도 되고요. 네. 실질 실효 환율이 한 100포인트를 넘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유로화가 한 1.24 정도고 그렇죠. 실질 실효 환율이 95가 조금 안 됩니다. 네. 여전히 강세로 갈 그 여력이 남아 있는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스탠스를 취해버리면은 못 따라온다? 말만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그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디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이.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다. 네,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은 뭐 경제의 적이니까 그것만큼은 막고 싶어하는 게 유럽의 경제 생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좀 넘어가세요. 이 우리 구로다 선생님은 뭐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청문회에서 언급한 걸 보면 이제 2019년 초반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그때쯤에는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서는 전혀 이제 마이너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언급이 나오면서 약간의 경계심을 갖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또 언급의 횟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다시 또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다시 또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언급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완화 정책을 사실 계속 끌고 가야 될 명분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8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하고 있고 오로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물가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가 부분도 지금 추세대로 하면은 2분기 정도 갔을 때는 1% 초중반 정도 CPI, YY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네. 그래서 그때 정도부터는 BOJ가 조금씩 지금 자산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을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양회에서 6.5를 내놨잖아요. 그죠? 6.5가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좀 여전히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6.5를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6.5 이상을 맞추려고 할 텐데 지금 중국 경기가 그 정도 가려면 사실은 과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끌어올려요? 부동산은 못 끌어올릴 것 같은데. 소비 진작으로 가나요? 다른 형태? 최근에 뭐 시크릿컬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선진국발 경기 공포인 신흥으로 좀 퍼졌고요. 완전히 퍼져왔죠. 예, 원자재 가격도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수요가 그만큼 받쳐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한 산업들의 가동률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부가 억지로 나서서 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성장률은 나올 네, 것 그 정도는 같다. 나오고 그동안에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을 좀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소시켰지 않습니까? 해소시켰죠. 물론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 2014년, 15년 때의 그 우려보다는 분명히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게 중국 국가, 뭐 특히나 뭐 섀도우 뱅킹이나 네.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네. 뭐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아 보이던데. 근데도 뭐 크게 자꾸 안 불거지니까 잘 굴러가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은 있대 진짜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조금 좀 해보고 이제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이슈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보면 우리 시장에 지금 어쨌든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그 무역 전쟁 이슈, 또 하나는 북미 대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모든 거를 압도하는 두 개 이슈가 돼버린 것 같은데 요즘 지금 그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뭐 사실은 어제 미국의 뉴욕 증시가 좀 힘들었던 게 어제요, 그제였나요? 힘들었던 게 그 중국이
채권 팔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확 삭은 거잖아요. 사실 그 트리거는 트럼프가 제공을 했죠. 철강 이외에도 뭐 100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제 슈퍼 301조를 내세워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물건 늘어지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선전포고를 하니까 사실 철강이 중국한테 미치는 영향은 거의 뭐 많지가 않은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는 부분은 중국의 굉장히 아킬레스건과 같은 부분이어서 네. 중국이 발끈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하고 채권 다 팔아? 뭐 이런 이제 이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네. 중국 투자청이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또 뭐지? 이게 정말 맛 대 맛, 강 대 강, 정말 너 죽고 나 죽고로 가나?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철강을 빌미로 각국과 개별적인 맨투맨 이제 대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디데이를 줬던 게 23일이니까 네. 그 이전까지 지금 뭐 중국 이외에도 유럽연합, 뭐 일본도 지금 굉장히 뭐 애걸복걸하는 것 같고요. 일본은 우리한테 보복 관세 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우리는 다시 사실은 이제 15일부터 이제 제3차 이제 개정 협상과 더불어서 철강까지 이제 같이 동시에 네.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네. 이 사실 라프타도 그렇고 계속 이제 철강 그 관세를 지렛대로 해서 세계 각국을 전부 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협상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게 만에 하나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G2가 미국하고 중국이 맞대 맞으로 간다면 사실 지적재산권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중국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제약이나 의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덤으로 우리가 더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올해 뭐 3% 성장 이거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처음에 이제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2년 연속 3% 성장. 올해 이제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 열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출이나 지난해 3%를 넘었던 것도 어떤 돈의 힘, 재정의 힘이었다면 올해는 새로운 이제 대북 문제 플러스 알파 통상이 이제 다 가세하면서 또 불확실성은 더 커진 셈이 아닌가. 물론 뭐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어떻게 결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을 하기 전에는 이주일 총재께서 연임이 됐으니까 중간에 새로운 총재가 오면 한두 달 쉬어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주일 총재가 연임이 돼버리는 바람에 야, 안 쉬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군산공장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또 불거지고 그다음에 저쪽 뭐 성동조선 또 무슨 STX조선 전부 다 지금 또 하나는 법정관리 하나는 강력한 구조조정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런 판이니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실 뭐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나는 우리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마찰적 경기 요인 진짜 우려가 좀 강하죠. 최근에 네. 특히 한 2월 중순부터 이 우려가 좀 많이 커졌는데. 커졌죠. 뭐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산공장도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리쇼링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뭐 우리 우려 안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 2월 금통위하고도 녹화했습니다마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큰 제약 요인으로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의 정상화 과정은 간다. 네.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하고 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면 두 번이죠. 2000년대 중반에 8번 했고 2010년 초반에 5번 했고요. 이제 우리는 한 번 했거든요. 네. 그러면 뭐 5번까지 아니라도 뭐 3-4번 얼추 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면은 사실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번엔 더 낮아졌잖아. 그렇죠. 또 미국도 지금 최저 수준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일로 인해서 안 하게 되면 좀 너무 텀이 길어지니까 작년 11월 하니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 경제가 좋았던 거는 IT 중심의 수출이었거든요. IT 많이였죠. 네.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올해도 IT 많인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좀 지표상으로는 2월달 수출 증가율은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네. 조업일수도 짧고 연휴도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까지 살펴봤을 때 유의미한 부분이 수출 금액과 물량 지수가 동반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한 전 품목으로는 수출 금액이 20% 레벨 올라왔고요. 네. 물량은 10% 후반 한 19%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기 및 전자기기만 IT만 살펴봤을 때는 금액이 20% 후반, 물량이 20% 초반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총보다 훨씬 IT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우리 약점이 드러나지만 그 금액과 물량의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통상의 압력에 대한 부분 분명히 심리적 충격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우리 성장, 수출 주도의 개방형 경제 구조를 우리나라의 경기 호조세를 완전히 단락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경기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 안 드렸나요? 지난번하고 같은데 네. 5월달 저 보고 있습니다. 5월달. 네. 올해 몇 번? 올해 2번. 2번. 네, 2%까지. 네. 변경은 없습니다. 네. 잘 안 바꾸더라고. 네. 그럼 다음 분기에 또 물어볼게요. 네네. 동시에 다 물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미선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5월 인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추가 인상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횟수로는 올해 2번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긴 한데 사실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실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은 사실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지금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GM 공장 폐쇄 관련해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실업급여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주로 돈을 쓰기 위해서 이번에 4조 원 정도 추경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좀 메이크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장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깎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정책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역전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국은행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번, 미국이 올해 3-4번의 금리 인상이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번 정도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무지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무역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북미 대화 이슈도 갑자기 불거졌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군산 공장 폐쇄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터졌는데 우리 채권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단 보호무역주의 강화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의 이제 주변 인사들이 자꾸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미 이제 대화 가능성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 시장에 접근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한 모드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최근에 움직이는 어떤 경로를 보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리스크온 때문에 국내 채권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약세 요인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혹시 외평채 가산금리는 요즘? 우리나라 CDS 스프레드 봤을 때는 네. 그 뉴스가 나오고서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소폭 하락?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 CDS 시장이나 원화채권 시장이나 네. 북한 관련된 리스크 자체를 사실 별로 프라이싱 하고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든 부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반영이 되어 있는 건 별로 없다? 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통상 압박하고 관련된 얘기를 조금은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산 공장 폐쇄도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잖아요. 일자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 일자리 몇 개 없어진 거죠? 군산 공장에서 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것만 자동차 산업이 가장 협력 업체들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높죠. 또 군산 공장 네. 자체는 몇 개 없어진 거죠? 그게 정직원이 2,500여 명이고요. 2,500 네, 명이요? 거기에서 이제 한 1,500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1차로 네. 희망퇴직을 신청을 한 상태고, 그 공장 안에 폐쇄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5월 말까지 폐쇄를 네. 한다고 했으니까 점진적으로 공장 문을 닫는 거죠. 이제 그게 저기 조지아 기아차 공장의 예를 들어 보면은요.
공장 내에 직원이 2,000명일 때, 몇 년 전 얘기인데 2,000명일 때 지금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협력업체가 8,000명이고 네. 합쳐서 10,00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 생겨난 도시의 인구가 4만 명이었어요. 네, 네. 2,000명이 4만 명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명이면 그쪽은 충격이 무지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2,500명이면 곱하기 몇을 돼 2,000이 4만이니까 5만 명 일자리 미국으로 갖고 왔다고 떠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이런 통상 압박이 지금 우리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더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더 우려되는 게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빌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데 중국 보고는 뭐 연간 뭐 1,000억인가 줄이라고 뭐 줄이라고 예, 네. 직접적으로 이제 액수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교묘하게도 이제 중국과 우리가 이제 겹치는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산 원자재를 들여다 가공해서 파는 이런 것들의 피해가 이제 직접적으로 있다 보니 지금 뭐 당장 이제 철강하고 뭐 알루미늄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더 타격이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들어서 이제 제약에 관련된 일부 제약 업체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너무 이중적인 이제 제약 판매 구조다. 굉장히 단가를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저를 조사해달라고 이미 조사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아마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만 정작 피해는 우리가 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아마 3차 이번 이제 개정 협상 이제 오늘 밤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중국은 지적재산권 뭐 제약뿐만이 아니라 뭐 농수산물까지도 일단 철강을 이제 빼줄 테니 이제 니네는 시장을 개방을 해라. 그럼 우리도 사실 한계를 협상이라는 게 한계를 주고 한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철강을 빼면 줄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 시장에서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근데도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차라리 그 지금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고 얘기하는 게 자동차와 철강이라면 국내 자동차 시장을 주자. 뭐 환경 기준, 안전 기준 낮춰서 들어와서 니네 팔게 해라.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가격 경쟁력이나 성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유럽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차라리 주자라는 건데 과연 그걸 만족하고 트럼프가 덥석 물고 이게 지금 견줄 만한 철강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견줄 만한 건지는 참 미지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작 원하는 건 한국에다 자동차를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야 현대 기아차 미국에서 공장을 직접 지어. 그리고 현지인 채용하고 부품업체도 데려오지 말고 현지에서 다 조달해. 이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철강도 경우에도 일부 이제 휴스틸이나 이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현지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미국 경제가 언제까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네. 산업 생산성이 뛰어나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공장이 경기 한 점은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급하다 보니 우리 업체들은 현지에다 이제 공장을 짓는 것까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줄 거 다 주고 할 말 못하는 얻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앞서서 이제 그 뭐 금리 인상도 뭐 두세 번 얘기하고 뭐 5월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상반기 못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예. 또 새로운 왜냐하면 네, 지금 좋습니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이제 지금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군산 공장 문제 있고요. 경남 통영 이런 데 지금 STX조선 성동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금호타이어 파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 해운 다 대부분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고 더 무서운 게 해외 자본의 유출 만일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이 금리를 0.75 3번을 인상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0.75%포인트인데 우리는 과거에도 1% 1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차이 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어쨌든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찬말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계속 시장이 시그널은 주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좀 갖고 나서 캐나다며 뭐 스위스며 이제 통화 스와프를 채겨놓은 것도 있고 해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금리 역전을 해서 지금 시중 금리는 일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지난달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사실 지금 추경이라는 건 지금 시작하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지금 시행한다 하더라도 5, 6월인데 그때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완전히 정부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엇갈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이인철 소장님 얘기 듣고 신원연구원 네, 생각 바꿀 마음 없어요? 고집이 셉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완전히 그 약간은 논외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 86년도였나요? 플라자 어코드가 86년 맞죠? 네. 그때의 플라자 어코드가 이제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해서 플라자 어코드잖아요.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독일 재무장관, 일본 재무장관 불러가지고 강제로 주워 팬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반토막 잘랐고 네. 독일이 도이치마르크가 그때 아마 30% 잘랐을 거예요. 제 기억에 반은 아니었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혹시 위안화 반토막 낼 가능성은 없어요? 플라자에서? 그러면 시진핑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시호 황제라고 지금 불리는데. 아니 뭐 그건 떨어지는 건 그 자기 국내에서의 문제고. 지금 무역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QE하고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16년부터 이제 약세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자국의 무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얻기 위해서 환율 전쟁의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는 그 뒤늦게 모멘텀 자체가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약세 가지 않고 강세로 갔는데 만약에 무역 전쟁, 환율 전쟁까지 동반으로 된다라면 이거는 사실 OECD나 IMF에서 계속해서 세계 경제 전망을 좋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리스키하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임효선 연구원 네. 사실 네. 그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가기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반토막으로 툭 잘라서 불러가지고 이제 주워 패고야 반해 이렇게 해서 사실은 86년도는 한 건데 네. 주먹 쥐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중국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율 안정 보고서라든지 재무부의 무슨 이런저런 뭐 보고서를 통해서 압박을 놓고 해서 위안화의 추가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나 물어보는 거예요. 환율 보고서 통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네. 또 과거처럼 아주 드러내놓고 과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진 게 지금 보면 이미 무역 정책에 대해서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서 네. 지금 상대방 무역국의 변화를 이미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드러내고 깡패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갖춰진 상태라서 네. 다른 방식들, 지금같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걸 얻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대미분만이 아니라 대전 세계 무역 흑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위안화가 지금보다 더 강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싫어할 나라들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예.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이런 무역 가지고 무슨 슈퍼 301조 동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위안화 강세의 가능성을 좀 점쳐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하여튼 기본적인 그 생각이라서. 음모론의 최강자십니다.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환율은 원래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어차피 뭐 이렇게 예측 불허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과거에 프라자비에서 이제 일본이 그나마 이제 좀 수긍하면서 그동안 뭐 거의 뭐 미국에 있는 땅덩어리를 거의 뭐 이제 점령하다시피 다 했죠. 샀죠,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예, 그런 연합 이제 강세되고 난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거를 이제 감안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좀 저자실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이제 밟으면 꿈틀하는 게 아니라 맞짱 뜰 정도로 이제 체격이 커졌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맞짱 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짱 뜬다라기보다는 조금 갖고 있는 채권이나 이게 미국 달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저걸 한꺼번에 또 내려놓는 것도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큰 쇼크가 올
것 같거든요. 중국도 큰 손해예요.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못해요. 서로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까지 최악의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최악에까지 바닥까지 건드리게 되면 그 위에는 물불 안 가리고 너 죽고 나 들어간다면 정말 뭐 이제 정말 대공황이 또 블랙스완이 또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죠.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